네, 2016년 11월 2일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수업에 이어서 그 합리 모델과 직관 모델 그때 4페이지, 5페이지까지 했었고 오늘 이제 6페이지 이후 나갈 건데 실제로 6페이지 이후 설명을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좀 짧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리뷰를 한 5분이면 될 줄 알고 시작했다가 앞에 1, 2교시에서 8시 5분에 끝났어요, 수업이. 리뷰하다가. 왜냐면 리뷰를 하면서 이 시스템의 요소를 이야기하다가 최근 최순실 사건을 이 프레임워크로 설명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간을 한 30분 했네요.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이해를 더 깊게 할 수가 있었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시간을 찍어놨으면 참 재밌었을 텐데. 근데 이제 요즘 이 국가적인 현안을 가지고서는 녹음해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안 좋은 것 같고 우리 수업 시간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칠판에 보시면 일단 리뷰를 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개념을 설명드릴 건데요. 합리 모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합리 모델이 뭐냐? 그런데 합리 모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론으로서의 합리 모델이 있고 방법론으로서의 합리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셀카 모드로 찍으니까 글씨가 거꾸로 찍히는데 실제로 영상도 거꾸로 나오나? 그래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구나. 네. 네. 이론으로서 합리 모델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들 또는 현상들에 대해서 일관된 설명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학자들이 하는 일이고요. 학자들은 이론을 만들 때 합리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럼 이때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의 세트로 설명하는 것을 말해요. 이론이라는 거는 이론 속에는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론이라는 거는 명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명제. 그 명제는 P이면 Q이다. 어떤 조건에 어떤 결과가 연결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명제라 하고요. 그렇게 하나의 명제가 이론이 되기도 하고 그런 명제들이 여러 개가 엮여져서 하나의 이론 세트가 되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이론은 이렇게 인과론적인 세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속성을 가져야 되냐면 인과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이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체계적이어야 됩니다. 이 개념들, 이 단어들을 쓰기만 하면 모든 것이 시스템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도 형광등이 반사가 돼서 안 되는구나. 다시 켜야 되겠다. 오케이, 좋네요. 그 다음에 합리 모델은 이론으로서의 합리 모델이 있고 방법론으로서의 합리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방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방법이라는 말을 언제 써요?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 해결 방법 이렇게 쓰는 말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대상이 현재 사건이에요. 이론을 구축할 때 설명하는 대상은 지나간 사건인데 문제 해결은 현재 사건이죠. 근데 왜 합리 모델이라고 하냐면 학자들이 이론을 구축할 때 합리성에 기반해서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론을 만들면 되게 좋아요. 뭐가 좋을까요? 학자들이 왜 자꾸 이론을 만들려고 할까요? 그리고 이론을 왜 자꾸 우리 보러 배우라고 할까요?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뭘까요? 매번 설명 안 해주세요. 응? 매번 그걸 설명을 안 해도 그걸 한 번에
매번 구체적으로 막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딱 이론이 있으면 쉽게 이렇게 융통성 있게 적용해 가면 설명할 수 있으니까 설명의 효율성 좋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거는 분명히 이론이 가져다 주는 혜택인데 그 궁극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현상을 설명하는 게 이론인데 좀 더 심플하게 설명하는 게 이론이죠. 근데 그 설명하는 이론이 우리한테 주는 이득. 이미 증명돼 있으니까는 따로 더 설명 안 해도 돼. 그래서 아니에요. 예. 이론을 배우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이론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는 세상에 대해서 알아지니까 이해가 되니까 속이 시원해지니까 그게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적 욕구라고 하는데 그 지적 욕구가 충족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행복인 거죠. 그래서 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학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지적 욕구를 충족해 나가는. 근데 그 방법이 뭐다? 세상을 합리성에 기반해서 이론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론이 되게 복잡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론이 심플한데 그러면 이론이 복잡한 사람보다는 심플한 사람이 우리가 더 좋은 이론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래서 이렇구나 되게 궁금했는데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막 이해가 되니까 근데 이제 막 문제가 팡팡 생기니까 어이 자네는 이렇게 문제 설명을 잘하잖아. 설명을 잘하니까 해결 방법도 알겠지? 라고 이제 요청을 받으니까 나는 이제 문제 설명을 되게 잘해요. 이미 문제가 터지면 왜 터졌는지, 최순실 사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막 기가 막히게 누군가가 설명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이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거. 이런 격인 거죠. 최순실 사건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사람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가 설명을 아주 잘했어요. 그럼 우리는 조선일보에게 해법을 요구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을까요?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해법도 잘 낼까요? 다른 사람보다는 잘 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에요. 우리가 합리성 훈련을 꾸준히 받아온 사람들은 그 구조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해결 방법을 도출할 거라는 되게 당위론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직관 모델을 통해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건데요. 합리성에 기반해서 이론을 만든 사람들이 원인과 결과의 세트를 알았기 때문에 원인에 뭔가 결함이 있어서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파헤치면 이 결함을 보수해서 고쳐서 교정해서 좋은 우리가 원래 기대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논리는 맞아요.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그러니까 이미 문제가 생긴 거는 계속 끊임없이 시간으로 과거잖아요. 나는 계속 시간 타임라인을 타고 계속 미래로 전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문제가 생겨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과거의 문제가 되어버리는데 그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전의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 봐야 나는 이미 벌써 다른 상황으로 와버려 있고 여기서 내가 진짜 필요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될까? 뿐만 아니라 과거가 이미 지나간 문제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물건이 예를 들어서 이 모히또 음료수가 자 지금 딱 보세요. 하나 둘 셋 보셨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한다면 지금 벌써 한 10초 정도 흘러가고 있잖아요. 10초 전에 모히또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지나가 버린 과거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오직 현재만 늘 존재하죠. 네. 그러니까 이미 문제가 터지면 그 상태로 문제가 머물러서 과거에 있지가 않아요.
이 문제는 나와 함께 타임라인을 따라가면서 이 문제도 계속 변질돼 가면서 변하면서 나와 함께 계속 내 옆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원인을 해결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지금 나랑 따라가면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문제가 해결되냐 하는 거죠. 좀 약간 무리수이긴 하지만 갤럭시 노트 7을 가지고 빗대어서 얘기하자면 분명 이유가 있어서 문제는 생겼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 원인을 밝혀서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게 아니잖아. 이미 세계적으로 글로벌 그 삼성전자의 신뢰도는 떨어졌고 신뢰도를 회복해야 될 다른 이슈가 생겨버린 거죠. 그렇죠? 신뢰도가 떨어진 이유는 갤럭시 노트의 결함 때문이다. 이 결함을 해결하면 신뢰도가 저절로 해결되냐? 아니죠. 다른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갤럭시 노트가 왜 폭발 사고 결함이 생겼냐 이것을 밝히는 설명은 우리에게 필요하긴 해요. 왜 필요하냐면 책임 추궁을 해야 되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죠. 궁금하니까. 알고 싶으니까. 우리는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해결하는 거는 좀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다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이것을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거기서부터 논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 외에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배웠다고 해서 그렇게 또 고지식하게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 보면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안 해요. 고지식하게 안 해요. 되게 새로운 독창적인 창의적 방법들을 끊임없이 관여시켜가면서 시도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하죠. 괜히 내가 이것이 잘못 좀 약간 오버했다가 나중에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책임자한테 또 내가 강하게 또 꾸지람 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과감하게 시도를 또 못하죠.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그 페널티가 강하다 그러면 아예 시도 자체를 못하고 그때 딱 내 책임 부여된 것만 그 롤에 따른 리스폰서빌리티만 딱 면할 정도로 이제 하는 그게 이거예요. 방법론으로서의 합리 모델이 피행할 수 없는 숙명이다. 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고요. 또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자, 이 인과론적인 설명 모델을 그대로 문제 해결 방법론으로 가져오면 프로세스가 자 문제에는 원인이 있다.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설정한다. 1단계. 2단계는 원인으로부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도출한다. 3단계 이 해결책을 시행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4단계 실행한다. 5단계 문제가 해결됐는지 목표 달성했는지 평가한다. 이렇게 가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 계획이 5년 계획이었다. 5년 계획이었다. 그러면 5년 전에 계획을 세우고 5년 후에 목표를 달성하는 거잖아요. 자, 5년 계획이면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이에는 뭐가 계속 들어가냐면 이 모든 과정에는 컨트롤이라는 게 들어가죠. 컨트롤. 목표에 잘 도달하도록 삐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실수나 오류 같은 거 계속 보완해가면서 컨트롤을 하죠. 그래서 5년 전 목표를 끊임없이 컨트롤해서 5년 후에 달성을 했다. 그 달성한 시점에 나는 어디에 와 있는 거냐? 5년 전 눈높이에서 설정한 목표에 이제 온 거예요. 5년 전 눈높이로 설정했던 목표에 이제 왔으니 나는 시간적으로 5년 뒤처진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5년, 남들은 지금 최선을 하고 있다면 나는 5년 전에 와 있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보다 5년이 뒤처지는 거죠. FM대로 이대로만 했다면 다행히 많은 사람들은 이대로만 안 하죠. 끊임없이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를 넣어가면서 목표 자체를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니까 그나마 그 갭이 좁아져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갭이 좁아져도 좁아진 그 갭이 있는 한 그 갭만큼 뒤처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예측, 우리나라 경제가 몇 %대로 성장할까 이런 거 예측할 때 KDI 같은 데서는 5년, 10년 예측을 절대 안 해요. 가장 길어야 1년 앞에 예측하고 뭐 2년을 넘지 않죠. 왜냐하면 어차피 예측해도 예측할 수 없는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달라붙어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짧게만 예측하려고 해요. 근데 그 예측마저도 늘 빗나가니까.
그래서 이 목표 설정할 때 우리가 예측을 하지만 그 예측대로 절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합리 모델로서의 방법론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고 늘 우리를 뒤처지게 만드는 필연적인 숙명에 처해 있다 라는 게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 우리 교재 4페이지의 그 그림을 보세요. 여기 요렇게 체제 구성 요소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 있죠. 왼쪽 상단에. 자, 요 그림. 네. 그러면 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세팅합니다. 자, 시스템을 세팅한다는 거는 일단 목표를 설정해 먼저. 자, 우리가 달성하는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나열합니다. 구성 요소들은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정해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세팅이 된 거죠. 그러면 구성 요소들이 결정이 됐고 관계가 세팅이 됐다는 얘기는 각 요소들에게 무엇이 부여되는 거냐면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는 거예요. 롤과 리스폰시빌리티가. 자,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가동하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냐? 모든 구성 요소들은 자기 책임을 다하느라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 나한테 책임 추궁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실수해서 목표 달성하지 못하면 내 구성 요소인 나의 운명은 어떻게 돼요? 교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되게 좋아요. 사실 그러려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그러라고 관리자, 매니지먼트 역할을 또다시 넣어서 또 그걸 관리하기까지 하는 시스템 위에 또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서는 되게 좋은데 무엇이 안 된다? 그 이상의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게 한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창의성이라는 것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이 시스템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시스템 모델을 우리가 20세기 산업시대의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테드 영상에서 보았던 켄 로빈슨이나 몇몇 학자들이 말한 한계예요. 산업 모델, 합리 모델. 그래서 21세기에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 다른 모델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질문해 볼까요? 네, 질문. 이나 뭐 궁금증이나 뭐 덧붙일 거? 아까 말씀하실 때 네. 5년 정도의 계획을 잡게 되면 네. 계획이 실행되고 나면은 5년 후에 그런 게 온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정부나 이런 대통령 같은 거는 5년 정도의 그런 계획을 잡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5개년 계획 네, 이렇게 해서 5개년 계획. 5년마다 주기로 그 목표를 업데이트해 가면서 그쵸. 하죠. 그러면은 어쨌든 뭐 예전 정부도 그랬고 새마을운동이나 5주년 계획 같은 걸 했었을 때 현실적으로 보면은 5년 동안 그 발전한 개념이 되지만은 그러면은 저 이론에 따르면은 발전했다고는 볼 수 없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5년을 주기로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매년 5년씩 뒤쳐져 가는 꼴이 되는 거죠. 네. 5개년 계획이 아니라 그냥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식으로 뭐 누구든지 창업해라. 국가가 지원해 주겠다. 그럼 여기저기서 막 좋은 아이디어가 그 수백 개 중에 한두 개씩 대박 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이 온 나라를 먹여 살리겠죠. 그런 게 5년 주기로 그게 되겠냐는 거죠. 5개년 계획 이런 발상이 가능했던 거는 딱 저 합리 모델, 산업 시대에 예측 가능한 이 목표를 딱 청사진을 그려놓고 그거를 달성하면 우리는 지금 수준에서 그 수준으로 발전했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다시 이걸 보면 발전은 발전이지만 5년씩 뒤처지는 발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늘 앞서가는 나라보다 늘 뒤처지는 거고, 그 우리는 늘 하수인 노릇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약간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서가는 나라는 네. 어떤 식으로 그런 미국의 실리콘밸리. 걔네는 그럼 뭐 5년이나 이런 크게 단위를 잡지 않고 그때 즉각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네, 거기 투자자들이 계속 모니터링해요. 우리나라 왜 월드컵 감독 외국에서 이렇게 딱 데려오면 그 감독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나라 K리그나 이런 데 막 돌아다니면서 그 막 관측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러다가 딱 마음에 드는 사람 딱 데리고 와서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뭐 1년 주, 2년 주기가 없잖아요. 수시로 발탁하잖아요. 네. 그럼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관리적 마인드에서 예측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통제할 이유가 없다면 관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되니까. 그리고 좋은 게 나오면 요청하면,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믿으면 자식이 용돈 달라는 대로 막 주잖아요. 옛날 부모들은 큰아들이 돈 달라 그러면 이유를 묻지 않고 다 줬어요. 근데 딸들이 돈 달라 그러면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고 나한테 밝히라고, 계획을. 못 믿으니까. 못 믿다기보다는 큰아들만 사랑하는 그 편애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었죠.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는데, 요즘엔 딸이 효녀라고 하죠. 아들은 도둑놈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믿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막 줘요. 달라는 대로. 왜냐면 그거 가지고 네 마음껏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이 가서 일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죠. 뭐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걸로 다 끝났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의견? 아까 그 우리 1, 2교시 때 최순실 사건 이야기를 해서 시간 더 붙여진 건데 그거 안 하니까 빨리 끝나긴 하네요. 그 제가 1년 전 오늘 페이스북에 뜬 글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한번 잠깐 보여줄게요. 이거 스크린 이걸 열어야 되는구나. 아이고, 오늘 수업 못 오신 분 도와주려고 제가 엄청 고생을 하네요, 그렇죠? 잘 안 보인다. 자, 읽어볼게요. 이 영상을 보면 고생한 티가 팍팍 나겠지? 자, 많은 분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좋은 시스템을 꿈꾸지만 자율성과 창의성은 시스템 그 이상의 다른 프레임워크를 필요로 한다. 시스템은 그 태생부터가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통제할 목적으로 창안된 수단입니다. 왜냐면 목적이 결정됐으니까. 우리가 달성할 그 청사진이 완성됐으니까 일단 무조건 이걸 해야 돼. 만에 하나 실수해서 이걸 도달하지 못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창의적인 게 나오면 왜 안 좋아요? 다 좋죠. 좋은데 그거는 부차적으로 나오면 땡큐. 중요한 건 일단 1순위는 이걸 완성하는 것.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단서가 달렸잖아요. 1순위는 이걸 목표로 완성하는 거고, 부차적으로 창의적인 게 나오면 땡큐인데, 사람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세팅된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순간 창의적인 거는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실패해도 괜찮아. 우리 아까 과제 낼 때 우리 실패해도 괜찮아. 뭐 이런 마인드가 허용되는 긍정적인,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가 형성된 조직이라면,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고 돈을 대주면 성과를 묻지 않는 조직이라면, 그러면 이제 이런 합리 모델의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겠지만, 그럼 이제 돈이 많은 조직이어야 되겠죠. 근데 돈이 없어도 작은 돈으로 작게 시도해 볼 수도 있죠. 옛날에 왜 이 공장에서 직원들에게 쪽지 아이디어를 이렇게 막 내라고 했는데, 거기서 좋은 쪽지 아이디어는 실제로 그 공정, 프로세스 공정에 반영해서 개선이 되면 나중에 보상해주고 막 이런 거 있었어요. 뭐 제너럴 일렉트릭 그런 회사에서 나오는 그 많은 에피소드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시도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미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가 대박 나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려면 좀 더 배짱 있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투자를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근데 공무원 조직은 여기 보세요. 시스템은 그 태생부터가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인터뷰인데 어떤 분의 인터뷰예요. 그 질문이 이겁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엘리트인데 아마 이게 미래창조과학부의 무슨 장관인가 하여간 뭔가 뭐 보직을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기자가 질문했냐면 담당 공무원들이 엘리트인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정부 조직 개편이 너무 잦고 보직 이동으로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니까 문제다. 나는 공무원 숫자가 불필요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뭔가 일을 해야 하는데 규제하고 간섭할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공무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공무원은 관리자라는 그 미션이잖아. 원래 공무원은 국가의 이 일을 관리하는 일이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이 위에 딱 만들어지면 그것을 시행하면서 관리하는 거죠. 돈을 관리하고 사업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는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창의적 일을 하는 만약에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렇죠? 아 새로운 대통령은 그런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 경제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창조 경제를 창조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그걸 허용해줬냐면 최순실 씨에게만 허용을 해준 거죠. 미르 재단하고 정말 그건 창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멤버들이 되게 창의적인 사람들이죠. 안마 시술하는 분이 대표를 하게 되고 이런 말 안 하기로 했는데 네. 근데 그 창의적인 시도를 했는데 지금 국가가 왜 네 마음대로 창의적인 걸 하냐 허락을 안 받고 해가지고 지금 이 국가가 막 들썩이는 거예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비선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창의적으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아마 우리나라가 창의적인 게 인정되는 문화였으면 비선을 통하지 않고 공식 노선을 통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아이고 아시겠죠? 네. 자, 어쨌든 뭐 이런 현실입니다. 강의 녹화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